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데 진료를 끝내고 사연을 듣다 문득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잠시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남편과는 달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전 엄마가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엄마와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죠.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해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턴 할머니와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이모가 결혼까지 하지 않으시고 저를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사실상 전 고아였지만 이모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고아라는 서러움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전 치과 의사가 되었고 선배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불러 나갔는데 그곳엔 친구의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고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더군요. 첫 느낌은 나쁘지 않다 정도였어요.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자리가 끝날 때쯤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괜찮았던지라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어머님 눈에는 고아인 제가 당신 아들보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워낙 사소한 것으로 잡힌 트집이라 자세히 기억도 나지 않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 시비 가득한 트집을 잡으셨고 남편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저의 편이 되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고아인 것이 전염병도 아닌데 생트집을 잡아대는 어머님을 보며 결혼은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전 심각하게 결혼을 망설인 순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가끔 주말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오직 남편만을 지켜 세우느라 바쁘셨고 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날도 오랜만에 시댁 방문을 했고 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올라 다른 때보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조금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오셨어?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네, 없어요. 전 괜찮은데 이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은 식사는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감기? 그러면 쟤는 빼고 오지 그랬어. 아이 정말 안 되겠어. 아들, 넌 오늘 집에서 자고 가고 쟤는 얼른 집에 보내. 혹시라도 우리 아들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고 남편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와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다며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해선 안 될 말까지 하시는데 그때 정말 싸울 기운이 없어 듣고만 있었더니 남편이 어머님께 화를 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더군요. 그 후 상황이야 듣지 않아도 뻔했고 이번엔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남편과 함께 왔더니 교수 아들 감기 걸릴까봐 방금 온 아픈 며느리는 집에 가라뇨.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대우를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마디 하고 가려는 찰나 저보다 더 화가 난 듯한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어머님께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왜 이 몸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이 사람을 계속 꾸짖으시니까 이 사람도 무리해서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혼자 가라뇨? 최 교수,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수님이 감기라도 옮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랬어. 엄마는 최 교수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깟 감기 좀 걸리면 어때서요? 아, 됐어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한동안은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감기라도 옮기면 큰일일 테니까요. 가자, 여보. 인사드린다고 괜히 입 열지 마. 그러다 어머니 감기라도 걸리시는 날엔 큰일 나니까. 안녕히 계세요라는 그 뻔한 인사도 하기 싫은 제 마음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입을 막아주고선 제 손을 이끄는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감동을 하여 젖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저러시나 모르겠어. 어머니 눈엔 내가 당신한테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겠지. 당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잖아.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미안해, 정말.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졌어. 사실 나 어머님께 따져 묻고 다신 시댁엔 발길도 안 해야지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속이 확 풀리는 거 있지? 우리 남편 역시 든든해. 매번 내 편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당신 마음 100번 이해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굳이 무리해서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어. 나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은 가야 하겠지만 당신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며느리 돌이 다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알겠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파혼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완벽한 저의 편, 든든한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전 그날 이후 어머님의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머님께 갖은 아양을 떨며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최소한의 인간 도리만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던 분이 또 의사 며느리는 자랑하시고 싶은 것인지 친구분들까지 대동하시고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갑자기 밀고 들어온 것도 기가 차는데 그 뒤 이어지는 말과 태도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치과에 왜 왔겠니? 여기 내 친구들인데 검진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한번 살펴보고 치료해야 할 거 있으면 치료 좀 싹 해주렴.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 마냥 다짜고짜 진료를 봐달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오셨으니 간단한 진료라도 봐주는 게 뭐 어떠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100% 예약제입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셨고 수술 스케줄도 있어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어머님, 저희 병원은 예약제라서요. 이미 예약하신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신 환자분도 계셔서 먼저 해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일단 예약하신 환자분부터 진료 좀 할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족이 왔으면 가족 먼저 해줘야지. 넌 그 정도 유도리도 없니? 난 절대 기다릴 생각 없으니 예약이고 뭐고 얼른 우리부터 해줘.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우기셔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머님. 일단 여기 실장님하고 상담하셔서 예약 먼저 해주세요. 우겨? 너 그게 무슨 말본새야? 이렇게 된 이상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진료 보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얼른 내 친구들 봐주지 못해?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우겨대는데 말 그대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무력으로라도 쫓아야 하나 남편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예약 환자분들이 나서서 저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못 듣고 있겠네.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그러게요. 요즘 저런 시엄마가 어디 있어? 며느리 일하는 병원에 와서
이런 행패가 어디 있어? 난 다 모르겠으니까 순서나 꼭 지켜주세요. 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인데 가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민폐야? 의사 며느리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국에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하지. 저걸 어떻게 참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이혼하세요.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선생님 정도면 남자들 줄 선다고요. 이윽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니 시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친구분들이 나서 거듭 죄송하다고 하며 시모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환자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시모와의 실랑이로 시간이 더 지체되었던 터라 정신없이 쉬지도 못하고 진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모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전화도 전화였지만 문자도 엄청나게 와 있더군요. 물론 내용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었고요. 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연락을 가뿐히 무시하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참 고단한 하루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고단한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도끼로 가득한 시모가 절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넌 왜 이제 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니, 도대체 최 교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비밀번호를 못 알려준다고 그러는 거니? 네가 뭔데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이렇게 쏟아내던 시모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다짜고짜 뺨을 날렸죠. 정신이 멍해지고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때 시모 입에서 제 정신을 깨워줄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도 없는 년. 네가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망신을 줘? 그깟 이빨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티가 난다니까. 괜히 내가 널 싫어한 게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본데 없이 굴면 하늘에 계신 네 부모만 욕먹는다. 내가 너 이렇게 못 배운 티 낼까 봐 널 받아들이기 싫었어. 알겠니? 내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그간 쌓아왔던 내 위신이 한 방에 무너져 내렸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요? 애초에 어머님이 무대포로 밀고 들어오셔서 이 사달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세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 이 순간에도 눈 똑바로 뜨고 말 대꾸하는 꼴이라니. 되먹지도 못한 것이 독하기까지 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른 노려보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노려보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왜 네 부모를 들먹이냐고? 내가 불쌍해서 그런다.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낳고 기뻐했을 네 부모가 불쌍해서 그래. 이 말 같지도 않은 폭언들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른만 아니면 욕을 하며 딱이라도 때려버리고 싶더군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성의 끈이 끊기려는 순간 다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제 앞을 막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정신을 차렸을 땐 절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에 끌려가는 시모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뺨까지 맞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어요. 도무지 이해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괜찮아? 어디 봐봐. 여기지? 많이 아팠지? 여보, 나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엔 가지도 말고 오는 연락도 받지 마. 아예 차단해버려. 맞은 데는 어때?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남편의 걱정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데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남편의 말론 결국 모든 일들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다며 화가 많이 나신 아버님이 시모를 크게 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잠잠해지니 제 삶이 다시 평화로워지더군요. 평화롭다 못해 조용하기까지 했어요. 조용하면 사고 친다더니 그 말은 애들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르가 제 인생에 끼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어요.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다른 날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서 나섰고 그런 저에게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진료가 시작되었고 그 환자분이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신규 환자로 병원을 찾은 그분은 어머님과 함께 오셨던 친구분들 중 한 분이었고 저에게 멋쩍은 듯 인사를 건네더군요. 잘 지냈어요? 내가 요즘 이빨이 아파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고 꼼꼼하다고 하길래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우린 당연히 연락뿐 아니라 예약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왔었어요. 그냥 무작정 데려가는 줄 알았으면 절대 따라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함께 온 친구들이 다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신데요, 뭐.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친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이후 조금씩 어머님과 멀어지다 어머님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에 질려 지금은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며 진료를 시작하려는 순간 저의 인생을 뒤흔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이혼했다면서요? 그런 집안이랑 잘 끝냈어요. 그런 어미 밑에서 자식이 뭘 배웠겠어요? 위자료는 많이 받았어요? 이혼이라니, 위자료라니.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샌드위치가 아직 제 가방 안에 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 뿐이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저 이혼 안 했어요. 어머님하고는 그날 이후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긴 하지만 남편하고는 사이 좋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 말을 듣던 친구분은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네? 아닌데. 정말 이혼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남편이 샌드위치도 챙겨준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사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젊은 여자를 예비 며느리라며 소개해 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은 곧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결혼시킬 거라면서 돈 많은 집안이랑 사돈하게 됐다고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예비 며느리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저희 남편 외동아들인데 저랑 사이도 좋고 이혼 이야기도 오간 적 없어요. 오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걸 어떻게 오해해요. 그날 나가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아들이 와서 밥값까지 계산해 줬다니까. 확실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나만을 위해주는 남편인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분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에 더욱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진료를 마친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진료는 끝나 있었고 전 남편의 학교를 향했어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을 직접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혹여나 남편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직장. 남편의 방 앞에 서니 갑자기 긴장이 되더군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저를 보고 놀란 남편과 조교분이 있더라고요. 여보, 웬일이야? 학교는 한 번도 오지 않더니. 그냥 오늘 오전 진료했잖아.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렸어.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지.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참, 인사해. 나 잘 도와주는 우리 조교. 아주 능력이 좋아.
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희 남편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교분과 인사를 나눈 후 전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분명 평소와 같은 다정한 남편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왜인지 모르게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더욱 제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면서도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믿으며 집에서 보자고 말을 건넨 뒤 돌아서는 찰나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조교의 손에 낀 반지 때문이었어요. 그 반지는 분명 제가 아는 반지였어요. 얼마 전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발견했던 디자인이 특이한 반지. 디자인이 워낙 평범하지 않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을 대비해 남편이 특별히 절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더욱 잊을 수가 없었죠. 전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를 보고도 이때까진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번뜩 서재에 있는 남편의 노트북이 스쳐 지나갔고 저의 예상대로 잠금도 걸려있지 않을 뿐더러 카톡까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평소 제가 워낙 이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남편이 더욱 잘 알고 있으니 남편도 방심했던 거죠. 저는 아주 천천히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화들을 살펴보았고 학교에서 보았던 조교와의 대화를 발견했어요. 대화의 내용은 외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러운 내용들이 가득했고 친구분의 말씀대로 이미 시댁을 오가며 결혼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더군요. 25살, 상간녀의 나이였어요. 보기에도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어리더군요. 모든 내용이 경악 그 자체였지만 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이모에 대한 멸시였어요. 상견례 날 이모는 상견례 장소가 주차하기 힘든 곳이란 걸 아시곤 2대의 차 중 경찰을 끌고 오셨었고 그것을 본 남편이 이모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 옷은 그런 대로 차려입었길래 그래도 돈은 좀 있는 집안인가 했더니 상견례 끝나고 보니까 경차 타고 가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아마도 그 옷도 다 빌려 입었거나 짝퉁일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방도 좀 조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왜 그런 고아랑 결혼했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없는 집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꼴에 치과 의사라고 콧대는 얼마나 높은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날리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날리고 나도 중간에서 지쳤어. 손이 떨리더군요.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평소 이모한테 저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잘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렇기에 제가 받은 충격은 더욱 컸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외박은커녕 늦는 법이 없었고 주말 역시 온종일 저와 시간을 보냈었으니까요. 상대가 학교에서 늘 함께하는 조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전 끝까지 아니라고 남편을 믿어줬겠죠.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선 대화 목록들을 다 살펴보았고 경악스러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어머님과 나눈 대화도 남아있었는데 그곳엔 저에게 앞으로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오늘 한 이야기는 절대 아버님에겐 티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만나는 여자애는 조만간 보여주겠다고요. 날짜를 보니 어머님이 제 뺨을 날린 날이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그날 집으로 모셔다 드리며 외도 사실을 알린 것 같더군요. 충격에 빠진 제 머리와는 달리 손은 부지런히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있었고 전 증거를 더 모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이모, 내 남편 아니, 이 빌어먹을 놈이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25살 조교랑.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말해줘. 뭐? 그게 사실이야? 이 새끼를 진짜. 너
모은 증거 이모한테 다 보내고 사소한 거라도 다 모아놔. 내가 그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모는 이모대로, 전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지만 생각보다 그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특히 한 침대를 쓰는 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짜 기침을 해대며 감기를 핑계로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간호사한테 감기가 옮았나 봐. 컨디션도 심상치 않은 게 독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한동안은 우리 각방 쓰자. 혹시나 당신까지 아프면 큰일 나. 아무리 그래도 각방은 좀 그렇지 않을까? 가족이라곤 우리 둘뿐인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멀쩡해야 병간호를 하지.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내가 서재 가서 잘 테니까 당신이 방에서 편하게 자. 저의 권유에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서재로 가더군요. 그렇게 전 혼자 방을 쓰며 이것저것 이혼을 준비했어요. 일단 병원을 쉬기로 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런 어지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 선배이자 원장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한 달 동안 이혼 준비에 힘쓰기로 했어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들을 들어보면 흥신소를 많이들 활용하시던데 전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상간녀가 친절하게 SNS에 다 올려주었으니까요. 올린 사진들을 훑어보니 남편과의 외도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군요. 그래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긴 했는지 남편의 얼굴만은 교묘히 가리긴 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남편임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예비 시댁, 예비 시어머니라며 어머님 얼굴 사진도 있더군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 만나기 시작한 기간이요. 집도 친구분에게 들은 것처럼 잘 사는 듯 했고요. 이 모든 것을 SNS 통해 다 알게 되었으니 굳이 흥신소를 거칠 필요가 없었겠죠? 어려서 그런지 거의 실시간급으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상간녀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더군요. 전 때를 기다리며 SNS를 계속해서 주시했고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복수의 날이 정해졌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그런 모습이 더욱 소름이 끼치더군요. 정확히 일주일 뒤 결전의 날이 왔고 이모와 저는 그 인간들이 모인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상간녀의 상견례 장소였는데 여전히 친절한 상간녀가 자신의 SNS 계정에 고급 한정식 식당의 사진과 함께 상견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언급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죠. 거의 결혼식 못지않게 자랑질을 해대는데 이 정도면 병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크게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그건 어머님과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 단 한 사람, 아버님만이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이혼한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보아하니 아버님은 제가 이미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히 모든 상황을 알려드렸죠. 아버님, 저 이혼 안 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진 제가 이혼할 거란 생각도 못 했는걸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는 이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까요. 사실 아버님의 잘난 교수 아드님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랑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건 1년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저딴 놈을 믿고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제 발등 제가 찍었죠 뭐. 이것까지도 충분히 기가 차는데 이혼도 안 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런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었으니 제가 안 찾아오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게 됐어요. 제가 딱 이렇게 말하니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발대발하시며 상황을 무마시켜 보려 노력하더군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서는 헛소리야. 여보, 저 물건 말 믿지 말아요. 아니, 듣지도 말라고요. 사돈,
들을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저 물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배운 것 없이 자란 물건이라 결혼 생활할 때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애였다고요. 시모의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들 시모보단 제 입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시모의 말을 모조리 무시한 채 말을 이어나갔어요. 보시다시피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뿐인가요? 저 불륜녀가 새 며느리 되는 걸 쌍수 들고 반기셨다고요. 아버님 몰래 어머님이 저 상간녀를 집에 불러선 곧 결혼할 예비 며느리라며 친구들한테 소개도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이혼도 안 했는데 저는 이미 이혼녀 만드셨던데요. 일단 상견례부터 잘 마무리하고 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버님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이런 대범한 짓을 벌인 거 말이에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던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시기 시작했고 이내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아니에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버지, 다 오해세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감히 이딴 짓을 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두 사람 다 나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말들은 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여긴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렇게 아버님이 떠나시고 남은 사람은 상간녀와 상간녀의 가족들, 그리고 저와 이모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시모와 남편 놈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이모는 매서운 눈빛을 두 사람에게서 거두지 않았고 상견례 장소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상간녀의 아빠가 다가와 이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김 검사. 잘 지냈어? 아, 잘 지냈냐고 하기엔 상황이 좀 그렇긴 하네.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선배님을 만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네, 사실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모는 과거 검사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아 키워주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는 절 도맡아서 키워주셨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본격적인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일을 그만두셨던 거였어요. 그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셨고 최소한의 의뢰만을 받으며 저에게 온 신경을 쏟아주셨었죠. 상간녀의 아빠는 그런 이모의 후배였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인연까진 몰랐던 터라 놀라웠는데 시모와 남편놈은 놀람을 넘어서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냉수만 계속 들이키고 있더군요. 면목은 무슨,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사실 우리 조카가 김 검사 딸 사진 보여줄 때 진작 알았어. 김 검사 카톡에 딸 사진이 많잖아. 그래서 진작 알았는데 차마 미리 말을 못하겠더라고. 많이 놀랐지? 세상 참 좁아. 이렇게까지 엮이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 딸아이 말로는 집안끼리 격이 맞지 않아 자주 부딪히다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던데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선배네 집이 격이 맞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요. 아, 그게 나 한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조카가 결혼했었거든. 조카 시집도 간다고 하고 이제 의뢰나 왕창 받아볼까 해서 사무실 이전 준비하면서 놀고 있을 때라 내 직업이 뭔지 몰랐을 거야. 거기에다가 상견례 자리에 경찰을 끌고 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바람 피우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뭐? 우리 조카가 이혼을 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인간을 살려두고 있는지 김 검사는 상상도 안 될걸? 충분히 상상되는걸요. 저도 지금 생각 같아선 어디 하나 분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으니까요. 이모의 말대로 이모는 사무실 이전을 위해 잠시 쉬고 있었고 빈 사무실만 본 남편은 이모가 작은 사업을 하다가 그마저도 망했다고 저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지레짐작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상견례 자리에 경차까지 끌고 갔으니 그 짐작에 확신했던 것이었어요. 살벌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상간녀의 엄마가 벌떡 일어서더군요. 풍기는 포스가 성격이 보통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상간녀의 엄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고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 뒤를 나머지 가족들도 뒤따르며 남편을 죽일 듯이 바라보더군요. 특히 상간녀의 두 오빠의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를 배신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던 여자가 끌려가는데도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더군요.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이모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어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여자쯤은 지켜낼 줄 알았더니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였으니까요. 시목골도 한심하긴 매 한 가지였어요. 텅 빈 눈동자로 망연자실이라도 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혼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상간녀를 비롯해 상간녀의 가족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래, 사랑했지. 아니,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지. 한때는 당신이 내 편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고. 난 지금도 그래. 난 여전히 당신 편이고 당신 가족이야. 정말이야. 나 믿지? 지금 이 상황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믿고 일단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응?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당신이랑 그 여자랑 나눈 대화에서 다 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마 내 카톡 다 본 거야? 이제야 그걸 알았어? 생각보다 당신 머리가 좋진 않구나. 당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나도 나지만 당신도 어떤 면에선 참 대범하다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집에 버젓이 둘 수가 있어? 뭐, 그 덕분에 난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지만 어찌되었든 당신 진심 따위 잘 알았고 당신은 내 편, 내 가족 다 해. 난 이제 당신 가족 같은 거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우리 이혼하자. 여기 이혼 서류. 도장 예쁘게 찍어서 법원에서 봐. 그렇게 전 이혼 서류를 건네고 이모와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모가 타고 온 외제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사실 이모가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길 가면 누구나 쳐다볼 법한 2억이 넘는 고급 외제차였어요. 하지만 운전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매일 2천만 원짜리 경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값이 10배나 차이 나는 외제차를 이모가 턱하니 여는 모습에 남편놈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더군요. 어찌나 볼만하던지. 뒤늦게 시모와 남편놈이 쫓아와 급하게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 차는 뭐야?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잖아. 아, 그 당신이 중고차니 뭐니 하던 경차? 그것도 이모 차고 이것도 이모 차야. 우리 이모 차 2대 쓰셔. 왜 날 속인 거야? 이모님이 검사라는 사실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사실대로 다 말해줬으면 이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난 속인 적 없어.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 당신이 혼자 온갖 상상으로 우리 이모 거지 만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으면 난 다 말해줬을 거야. 내가 묻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날 속이려는 거였잖아. 묻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구구절절 설명해야 해, 굳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당신 속이고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어. 그리고 이왕 안 김에 한 가지 더 말해주자면 우리 이모 앞으로 받은 유산도 꽤 많아. 왜, 그 있지? 졸부. 우리 이모가 능력도 좋은데 졸부야, 졸부. 그러면 이만 가볼게. 법원에서 보자.
이모의 후배이자 상간녀의 아빠가 딸을 통해 전해들은 가짜 이혼 사유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의 외가는 대대로 부유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하나 남은 자식이었던 이모에게 재산을 다 남기고 떠나셨으니 집안 격이 맞지 않다는 사유는 애초에 상간녀의 아빠가 듣기엔 말이 되지 않을 수밖에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편은 저보다 훨씬 어리고 검사 집안의 막내딸 상간녀에게 홀라당 넘어갔던 것이었죠. 마지막 말까지 전했겠다. 이모는 후련한 마음으로 차를 출발시켰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본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통쾌 그 자체였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놈은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법원에서 만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매달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은 자신이 생각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생각보다 더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물론 제가 원하는 조건도 다 들어주었고요. 원하는 조건이라고 해봤자 빠른 이혼과 위자료뿐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었던 상간녀 소송은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모 지인의 딸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상간녀의 엄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애 아빠한테 전해들어서요. 네, 아무래도 이모랑 아신다고 하니 제가 소송까지 하기가 좀 그래서요. 굳이 제가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모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지 말고 진행하세요. 네? 상간녀 소송하셔도 됩니다. 애 아빠와 전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딸이지만 그쪽한테 씻을 수 없는 죄 지은 게 분명하고 제 딸이라고 해서 아빠의 인맥을 이용해 그 벌을 피하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상간녀 소송 진행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그 뒤로 두 연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상간녀의 소식은 이모에게 전해들었는데 상간녀는 집과 인연을 끊고서라도 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집을 피워대도 부모님들이 설득되지 않자 결국 짐을 싸서 전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런 상간녀를 전시댁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집을 버리고 온 상간녀는 더는 매력적인 며느리감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저 가진 것 없는 어린 여자일 뿐이었을 테죠. 그렇게 버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상간녀는 그제야 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반성이 진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전 남편 역시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 두 오빠는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동생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참고 있었는데 가족과 영까지 끊어가며 사랑 찾아 떠난 동생이 결국 시댁에 버림받고 돌아왔으니 두 오빠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조교와의 외도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쫙 나버렸고 전 남편은 볼 것도 없이 보직해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교와의 불륜 스캔들이니 그 소문을 잠재울 순 없을 테니까요. 전 치과에 다시 출근했고 이혼 의사 확인서도 제출했네요. 비로소 그 끔찍한 인간과 호적도 따로 쓰게 되었어요. 전 이혼하기 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 저의 은인과도 같은 친구분이 치료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번엔 통쾌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전 시모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저보다 더 신나서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미순이도 이혼당하게 생겼잖아요. 그 자랑자랑하던 교수 아들이 그 대단한 교수직에서 잘렸잖아요. 그때도 난리였다지. 왜 그런 소문은 얼마나 빠르게 퍼져. 그년 오빠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주 죽기 직전까지 패놨다고 하던데. 그 꼴을 본 미순이 남편이 꾸역꾸역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서 둘 다 내쫓아버렸대요. 그 동네 사는 다른 친구가 말하기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서
울고불고 빌고 난리였다는데 내가 그 꼴을 직접 못 봐서 얼마나 원통하던지. 그나마 미순이 옹호하던 친구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자기한테 빌붙을까봐 다들 연 끊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귀한 남의 자식한테 그딴 짓 하는 게 아니지. 벌 제대로 받았어요,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전 친구분께 끝까지 감사하다며 제 진심을 전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감쪽같이 남편의 소름 끼치는 연기에 속아 이혼당하는 그 순간까지 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을 테니까요. 그것뿐인가요? 그 연놈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생각만 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네요. 어쨌든 전 진심을 전하며 또 치료할 일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달라고 했어요. 물론 비용은 받지 않았어요. 제 사비라도 들여 치료를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원장님이 왜 제 돈을 쓰냐며 그분은 앞으로 평생 진료 공짜라고 해주시더군요. 남편 하나 잘못 골라서 그렇지 제 주변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깨달았네요. 요즘 전 이모의 옆집으로 이사해서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끼니도 함께 해결하고 이모가 제 집으로 와서 잠도 자주 자고 가고요. 그럴 바엔 같이 살지 왜 하필 옆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모가 드디어 연애라는 걸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냐고요? 이모의 연애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세월이 얼만데 그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연애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처럼 진지하고 느낌이 좋은 이모의 연애는 처음 본지라 요즘 제가 더 설레고 있답니다.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커요. 2024년 올해 저의 계획이자 바람은 이모 뒷바라지를 부지런히 해 시집 보내는 것이에요. 이때껏 이모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 역시 이모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낌없이 효도하려고요. 물론 제 인생도 중요하니 열심히 즐기며 살 겁니다. 이렇게 연애 기간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짧았던 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말을 체감한 일이 있었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누구냐면요. 바로 파혼한 제 전 남자친구입니다. 그 파렴치한 인간을 어디서 봤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어쩌다 파혼을 하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아빠 일을 도와드렸죠. 엄마께서는 변호사이신데 아빠 회사에서 법률 자문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아예 일은 쉬고 계십니다. 사고 이후 다리가 조금 불편해져서 엄마는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처음엔 아예 걷지도 못하셨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잘 회복하셨죠. 그래도 가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엄마가 다리를 조금 절뚝이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레 엄마의 다리를 주목하더라고요. 엄마는 비장애인이시지만 장애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덜어 있었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이 더 많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여럿 만나서요. 엄마는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었죠. 물론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 겉보기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많이 배웠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을 잘 모르는 애송이였나 봐요. 남자친구의 진짜 본 모습을 사귀는 내내 전혀 몰랐거든요. 30대 초반인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의 직원이었어요. 업무 처리하다가 자주 연락하게 됐고 그게 인연이 되어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 대표 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대기업 오너의 딸은 아니지만 연애할 때 굳이 밝히면 상대방 시선이 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될 사람에게만 오픈해야지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엄청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본 제 친구들 역시 세상 스윗한 사람이라며 칭찬했죠. 여자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매너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반에 연애할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웬걸 계속 한결같이 행동하더군요. 차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꼭 밥 먹을 때 저 먼저 먹으라고 먹여줬어요. 마치 어미새한테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새처럼 전 남자친구가 주는 사랑을 먹었답니다. 서로 거의 싸울 일이 아예 없어서 합이 잘 맞다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모두 남자친구의 연기 덕분에 평화로웠던 거죠. 저는 남들이 받는 것처럼 조금은 오그라드는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기에 오케이 했고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께 인사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프로포즈 이후부터 조금씩 남친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마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남친이 흐트러져서 본색을 드러냈나 봐요. 아님 하늘이 제게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고요. 남자친구는 가끔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넉살이 좋아서 식당 이모들께 맛있는 반찬은 기본이고 서비스까지 받는 성격 좋은 남친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부쩍 성질을 부렸어요. 요즘처럼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아이씨, 왜? 혀라도 씹었어? 아니, 이거 물 맛이 왜 이래? 물? 난 괜찮은데. 자긴 맛이 이상해? 뭔가 끝맛이 이상하잖아.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지. 남친은 식당에서 직접 끓인 물을 마시다가 이모님을 불러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주의를 드린다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오래된 물이죠? 나 식약처에서 근무합니다. 이럼 곤란하다고요. 손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식당 문 열기 전에 아주 팔팔 끓인 물이에요.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여름에 내가 오래된 물을 내놓겠어요?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반성은 안 하고 적반하장 태도네?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런 업장은 신고당해봐야 해. 아유 손님, 마음대로 해요. 우리 집 CCTV만 해도 몇 개인데. 이모님은 정말 당당하셨는지 그런 남친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남친은 이모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꽤나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맛이 이상하다는데 사과 하나 없이 떳떳하면 이 물병에 있는 물 남김없이 다 마셔보시던가요. 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마셔요? 자기야, 진짜 뭐 하냐고. 그만해. 이모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이 안 맞나 봐요. 저희 계산하고 갈게요. 야, 뭐가 죄송해. 진짜 물맛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나와 당장.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계산을 하고 식당을 황급히 나왔어요. 너 뭐하냐? 네가 그러면 나만 바보 되잖아. 싸가지 없는 놈보다 차라리 바보가 낫지. 꼭 그렇게 우리보다 나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분한테 건방지게 굴었어야 했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원래 자기 안 그렇잖아. 오늘 왜 그래? 원래 내가 어땠는데. 아,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예민했다. 인정해. 너무 더워서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봐. 물맛도 이상한데 이모님이 사과 없이 오히려 날 나무라니까 억울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됐다.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너도 너무 그러지 마. 뭐? 내가 뭘?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줬잖아. 난 진짜 정당하게 손님으로서 권리를 주장한 거야. 자기 태도가 꼭, 이런 말 내 입으로 내뱉기 싫지만 이모한테 갑질하는 것 같았어. 물을 바꿔달라 하거나 물맛이 이상하다까지만 말했어도 분명 식당 주인분이 알아서 처리해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다짜고짜 불러서 소리 지르고 앞에서 물병에 있는 물 다 마셔보라 했잖아. 그 모습 솔직히 창피하기도 했지만 나 너무 충격이었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여태 잘못 본 거야?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다. 자기야, 나 진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 사람 아닌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더위를 먹은 걸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가서 사과하고 올게. 남친은 집에 가겠다는 저를 두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간을 가지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던 남친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아주머니께 사죄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어머니 버리신 분한테 감히. 아까는 제가 더위를 심하게 먹었었나 봐요. 아유, 총각. 여기까지 다시 사과해주러 온 거야? 난 괜찮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끓인 물이 이상하다니까 나도 모르게 손님한테 열부터 냈네. 근데 총각 말도 일리가 있어서요. 물은 싹 다 버리고 여름엔 그냥 안전하게 정수기 쓰려고요. 아까는 돈 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어째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여자친구랑 제대로 먹고 가요. 저는 곧바로 자기 잘못을 고치려는 남친의 모습에 저 사람이 진짜 오늘은 뭐가 씌어서 그랬나 싶었죠. 솔직히 조금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게 남아있었지만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괜찮다 하셔서 그냥 넘기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일을 계기로 좀 풀어졌는지 슬슬 제게 본색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물론 더 이상 식당에서의 진상짓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발레 타는 분과 대리운전하는 분들이랑도 부쩍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분들과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남친은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보였어요. 어딘가 빈정상하는 묘한 말투까지요. 팁하며 짧은 반말에 차키를 던지는데 깜짝 놀랐죠. 자기야, 발렛 해주신 분한테 냅다 키를 왜 던져? 저 사람 얼굴 맞기라도 하면 어쩌게. 내가 던졌어? 몰랐어? 자기가 방금 던졌잖아. 이거 큰일이네. 자기야, 습관이야, 습관. 난 내가 키를 던진 줄도 몰랐어. 보통 사무실에서 거의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서로 캐치볼 하듯 던져서 주고받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은 항상 제게 변명했어요. 제가 남친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인지를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먼저 제가 안 볼 때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빨간 거짓말 같은데 그때는 또 남친 편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 수긍했죠. 게다가 제가 화라도 내면 이젠 오히려 남친이 적반하장으로 제게 따지기도 했거든요. 나 답답하다, 자기야. 자기는 나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기는 화 한 번 안 내고 살아?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화를 낼 때는 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모두에게 불친절하거나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 자꾸 본의 아니게 너한테 요새 그런 못난 모습 보였지만 24시간 내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란 말이야. 방금도 대리운전 기사가 돈 받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여친이 참 몸매가 좋대. 그런 말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널 모욕하는데 네가 실망했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자꾸 남 시선에 휘둘리는 너 역시 나도 실망이야. 하고 저를 은근히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 해도 혹시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를 언행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죠. 차라리 그럴 때엔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한들요. 가끔 튀어나오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안 고치면 제가 결혼 못한다고 말하니 남친은 고치겠다 하더군요. 남친은 이제 자신의 가스라이팅이 안 먹히는 줄 알았는지
또 울면서 사과하며 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귀신이 씌었는지 왜 기회까지 주면서 바로 헤어지지 못했을까 지금에서야 후회하네요. 남친은 언제나 레파토리가 똑같았어요. 뭔 일 생기면 자기 그런 성격 아닌 거 제가 잘 알지 않냐고 물었죠. 그쯤에는 점점 남친을 못 믿고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기엔 또 남친 말도 일리가 있어 찜찜했고요. 전 또 바보같이 방금 목격했던 건 진짜 특별한 케이스였겠지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로 했죠. 게다가 그 이후로 한동안은 남친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본성은 어디 안 사라진다죠. 남친은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이라며 프로포즈 반지를 비싼 걸 구매했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따로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왕 준비해 준 거 기분 좋게 받기로 했죠. 상견례 전에 각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것도 비싼 호텔 한식당에서 각자 식사 대접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땡땡 호텔이 음식 맛이 깔끔하고 괜찮대. 이번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여기 예약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우리 부모님도 여기 괜찮다고 하셔서 각자 부모님 인사드릴 때 여기로 통일하자. 어? 호텔? 2번이나 따로 식사하려면 값이 꽤 들 텐데. 우리 정식 상견례도 아직 안 했잖아. 앞으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양가 다 같이 뵙는 자리도 아니니까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내가 잘 아는 한정식집 있는데 맛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랑 분위기도 괜찮아. 거기는 어때? 왜 그래야 하는데? 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어엿한 성인이잖아. 한 번뿐인 결혼식 준비하면서 난 그 정도 돈 쓰는 건 기본이라 생각해. 혹시 가격이 부담되는 거야? 자기 말대로 앞으로 돈 쓸 일 많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지갑 안 열려고 할까봐 나 좀 겁난다? 뭔 소리야. 당연히 나도 쓸 때는 쓰지. 불필요한 과한 지출을 하지 말자는 거야. 남자친구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제게 눈을 흘기더군요. 그러고는 저희 집안 경제력 은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필요? 상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각자 부모님께 첫인상이야. 그 식당은 우리의 첫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한테 내가 한 번도 못 물어봤네. 자기 집 말이야. 가족끼리 이런 식당도 못 올 만큼 좀 어려워? 난 자기가 20대 후반치고 명품도 자주 들고 평소에 입는 옷이랑 차만 봐도 다 웬만큼 가격 나가길래 당연히 집이 좀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뭐? 나 좀 당황스럽다. 그동안 내가 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집 재력 계산해 본 거야?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난 거짓말하기 싫고 돌려 말하는 것도 싫어. 솔직히 우리가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잖아. 서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오픈할 건 오픈해야지. 자기 씀씀이랑 별개로 부모님 집은 좀 어려우신 거야? 결혼해서 우리가 도와줄 정도냐고 묻는 거야. 나도 그런 걸 미리 알아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가 고작 호텔 한식당 값에 벌벌 떨 리가 없잖아. 고작 호텔 한식당이라니? 내 월급이나 자기 월급으로 따지면 거기 한참 사치인데. 알겠는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 뭐 하시는데? 인사드리기 전에 알면 좋잖아. 자기가 나 취조하는 것 같아서 답 안 하고 싶어. 이거 봐. 자꾸 숨기고 화내니까 엄청 찝찝하잖아. 뭐래. 난 뭘 숨긴 적이 없어. 자기가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집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게 그거야.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양가 집안이 합쳐지는 일이라고. 자기야, 사랑해서 결혼하고도 집안끼리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털어놓을 거 있음 지금 말해달라는 거잖아. 털어놓을 거 없다니까? 자기, 내가 뭐라도 털어놓으면 헤어지자 할 기세다? 묘하게 기분 나빠. 그리고 나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잘 사시거든?
부모님께서 여유 있다는 제 말에 남친은 그제야 흡족한 얼굴로 웃었어요. 작은 말다툼으로 끝났지만 그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 멈추는 법을 몰랐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잖아요. 저희도 그런 건 줄 알았죠. 저도 결혼은 처음이니까 잘 몰랐어요. 결국 저는 남친이 하자는 대로 호텔 한식당에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은근히 저도 자존심이란 게 발동했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친에게 떳떳하고 숨기는 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대표님이 아빠라는 걸 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좋기는 하다. 나중에 나도 여기서 자기 부모님 뵙는 거지? 여기 너무 조용해서 나 더 떨릴 것 같아. 자기는 지금 안 떨려?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뵙는 거잖아. 떨리지. 왜 안 떨리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오가다 자연스럽게 인사도 드리고 진작 내 얼굴이라도 보여드릴 걸 그랬어. 엄청 긴장되네. 근데 자기 여기 처음에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와보니까 엄청 좋지? 가격은 좀 세지만 나 잘했지. 그래, 고마워. 나도 나중에 제대로 자기 어머니 아버님께 대접해야지. 룸 안에서 제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남친이랑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께서 아빠보다 먼저 도착하셨죠. 딸, 엄마, 오느라 고생하셨죠? 아빠는요? 아유, 네 아빠 글쎄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다시 내려갔어. 차 안에 전화기를 두고 왔다네. 요즘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하셔. 기다리기엔 다리가 갑자기 아파서 나 먼저 올라왔지. 다리가 아팠다고? 어디가 어떡해? 지금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 너는 남자친구 소개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민망하겠다. 안녕하세요. 엄마랑 짧은 인사를 나누느라 남친은 잠시 잊었거든요. 뒤돌아보니 남친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잖아요. 남친은 인사도 안 하고 뚫어져라 저희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저희 엄마가 먼저 인사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야, 뭐해? 우리 엄마가 인사하시잖아. 그러자 남친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아주 깨질 듯이 컵을 내려놓더라고요.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뭔데?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남친은 삐딱한 자세로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엄마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시고 서서 그런 남친을 바라보고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엄마, 잠시만 나가 있을래요? 둘이 얘기해 볼게요. 야, 너 눈을 왜 그따위로 떠? 어른 앞에서 무슨 눈빛이야?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딸,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오늘 식사는 못하겠네요. 남친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누가 다 망친 건데요? 다리를 절뚝이시네요? 어쩐지 결혼이 순조롭다 했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눈이 돌아서 남친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엄마는 저를 한쪽 팔로 막아서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라뇨. 장애 있는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네요. 성현이한테 엄마 장애 있다고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저 무척 황당하거든요. 성현이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알고 보면 쟤도 엄마처럼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선천적인 장애세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냐고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성현이랑 결혼한다 해도요. 그 집 유전자 받을까봐 아이는 절대 못 낳겠네요. 남친의 몰상식한 말과 무례함에 저와 엄마는 충격받아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대답을 재촉하며 또 선을 넘더라고요. 한성현, 너희 엄마 혹시 말도 제대로 못하셔? 아, 내가 수화라도 배워야 돼? 아니 왜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건데요? 어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야, 남친의 계속되는 막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주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는데 엄마께서 변호사잖아요.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남친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엄마께서는 말씀하셨죠. 성현아, 엄마가 더러운 건 피하는 거라 말해줬잖아. 지 혼자 잘 썩게 그대로 두렴. 무시하면 그만이야. 엄마, 그래도 지금 저 자식이 짓거린 게 있는데. 엄마는 괜찮아. 근데 넌 어디서 저런 놈을 데리고 왔니?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기요. 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딸이랑 난 당신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내 다리보다는 당신 정신이 더 아픈 듯하니 우린 이만 가볼게요. 뭐라고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 장애 있는 거 숨기고 나한테 비싼 프로포즈 반지까지 뜯어갔어.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장애 있는 걸 왜 숨기게 하냐고요. 야, 앞으로는 남자들한테 미리미리 말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지? 웃기지 마. 다 나랑 똑같은 반응일 거야. 에이씨, 여기도 이미 결제 다 했는데. 내 아까운 돈 다 어쩔 거야. 너랑 그동안 연애한 시간이 아깝다. 얼굴 좀 반지르르 해서 옆에 두기 좋았는데 세상에 절름발이 엄마 두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야, 너 정말 내가 엄마가 계셔서 이쯤 하는데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너 앞으로 똥밥만 구를 거야. 파혼은 물론이고 제대로 각오해. 네가 준 반지는 퀵으로 보낼 거야. 뭐? 밥값이 아까워? 네가 굳이 여기서 하자며. 아까우면 너 혼자 음식 다 처먹고 가던가. 얼씨구, 너 잘못했다고 빌지 못할 망정 엄마 앞이라고 자존심 부리냐? 나중에 너 매달려도 나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내가 분명 너네 집에 대해서 물었었지. 숨기는 거 없다며? 근데 네 애미 장애인 걸 숨겨? 아줌마, 손해보는 건 아줌마 딸이거든요? 뭐 이딴 더러운 집구석에다 있어. 에이, 재수없게.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건 네가 언어폭력 쓴 거에 대한 내 정당방위야.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던 미니백으로 남친의 뺨을 날렸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아프냐? 겨우 그게 아파? 너 2번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이 상종 못할 쓰레기 자식아. 누가 할 소리? 너 만약 내가 네 회사에 갈 일 생겨도 아는 척이나 하지 마. 속으로 비웃었죠. 저희 회사에 앞으로 발이나 붙일 수 있을까 하고요. 아빠는 엘리베이터에서 엄마와 저를 마주치고 깜짝 놀라셨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거기서는 막상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집에 와서 속상하신지 한참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여쭤보는데 엄마와 저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야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아빠는 당장 남친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간다고 노발대발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우선 아빠를 말리고 전 남친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퀵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반지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파혼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니까 그 반지 너 가지던지 팔던지 알아서 해. 대신 영수증 보낼 테니까 반지값 그대로 입금해. 어이가 없네? 그 반지 돌려준다고. 야, 그거 환불도 안 돼. 게다가 다시 되팔아도 그 가격 안 나오고. 난 그게 무슨 손해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미 너 때문에 손해는 볼 대로 다 봤거든?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인 줄 알고 반지도 비싼 거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네 허세였잖아. 어차피 네 손가락 사이즈니까 네가 끼고 다니던가. 아, 난 모르겠고 내일까지 10원도 빼먹지 말고 꼭 입금해라. 안 하기만 해봐. 아주 네 회사 가서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쪽 줄 테니까. 전 남친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반지 구매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반지 값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 먹고 떨어지라고 입금했어요. 그 반지 값은 제가 톡톡히 값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마음먹었죠. 곧바로 저희 아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전 남친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아쉬울 게 없었고 그 거래처를 대처할 곳은 많았거든요. 저희와의 계약은 전 남친이 따낸 건이기 때문에 분명 회사로 찾아올 거라 예상했어요. 연락을 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전 남친이 저희 아빠 회사에 찾아왔더군요. 대표님,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셔서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람 마음이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박사원도 그 나이 먹었으면 알 거 아니야. 연애도 결혼도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일세. 아, 대표님, 제가 개인 사정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파혼하게 됐습니다. 여자 측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의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일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제가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거든요. 세상은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지금 사업하는 내게 감정팔이라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대표님께 신경 못 써드렸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 한 번만 더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자네 인성이 너무 글러먹었어. 네? 저는 엿듣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죠. 남편이 어버버하는 사이 저희 엄마가 회사에 오셨죠. 마침 직원분들이 사모님 하며 여기저기서 엄마를 반겼어요. 일들 해요. 나 신경 쓰지 말고요. 나중에 점심이나 같이 하면서 인사 나누자고요. 여보 왔어? 손님이 계시네. 많이 바빠요? 아니, 별거 아니야.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왜요?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순간 사람을 착각한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다리를 절지 않자 전 남친은 엄마랑 닮은 사람이라 생각했나 봐요. 엄마는 그런 전 남친을 보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왜요? 내가 오늘은 다리를 안 절어서 이상해요? 나 맞아요. 성현이 엄마. 네? 아니, 그럴 리가. 사모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모님 맞지? 내 부인인데. 그리고 성현이는 내 딸이고. 아니, 그게 무슨...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마음이 떠났는지. 왜 자네랑 거래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지.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얼른 나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또 마주쳤으니 어쩔 수 없네요. 성현아, 소금 좀 가져다 줄래? 네. 저는 해맑은 얼굴로 미리 준비한 굵은 소금을 엄마께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전 남친에게 소금을 막 뿌리시더라고요. 어머, 악기가 단단히 들렸나 봐요. 어째 볼 때마다 사람이 바뀌네. 아님 사람이 원래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건가? 사모님,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일할 때 개인적인 감정 넣으면 안 되지만 당신은 인성이 안 됐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됐지. 그리고 아마 내 가족 일이 아니었어도 생판남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난 지금과 똑같이 했을 걸세. 뭘 믿고 당신이랑 내가 거래하겠나? 다시는 내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만약 내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으면 진작 네 멱살이라도 쥐고 흔들었을 거야. 아빠가 꽤나 무섭게 경고하자 전 남친은 주랭랑 치듯이 도망치더군요. 그대로 전 남친과의 인연도 끝일 줄 알았어요. 굳이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친이
제게 다시 반지값을 입금했더라고요. 너 뭐야, 반지값 달라면서. 무슨 꿍꿍이로 또 다시 나한테 입금했는데? 성현아, 내 마음이잖아. 돌려주지 않아도 돼. 뭔 또 개소리야, 그게. 너한테 서운한 마음에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반지값 입금하라는 것도 난 농담이었는데 그걸 진짜 입금하면 어떡해. 너 참 뻔뻔하고 비굴하다. 왜? 내가 대표 딸이라니까 또 생각이 바뀐 거야? 그렇게 우리 엄마랑 나랑 개무시해놓고? 갑자기 또 돌변해서는 전 남친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가래침이라도 확 뱉어주고 싶더라고요. 역겨움을 겨우 참고 저는 전 남친을 비웃어줬어요. 그럼 반지도 돈도 다 내가 가지면 되는 건가? 그래? 정말 그래 주겠니? 그럼 나야 영광이지. 우리 성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성현이? 역겨우니까 말 똑바로 해. 너 이거 번복하지 마. 녹음도 했고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우리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갈까? 내가 왜 너랑 밥을 먹어? 꿈 깨. 전 남친은 웃기게도 그 짓을 버려놓고는 다시 저와 잘해보려고 했어요. 저와의 결혼으로 장사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같이 겪은 고난과 역경이 좀 강했지만 그거 이겨내고 결혼하면 우린 무서울 게 없을 거야. 엄청 잘 살 거라고. 야, 어딜 감히 들이대. 꿈도 꾸지 마. 너 기억상실증이야? 치매지? 네가 우리 엄마 보고 막말하고 절름발이가 어쩌고 모욕한 게 엊그제야. 그래 성현아,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호텔에서는 절뚝이셨는데 왜 회사에서는 또 멀쩡히 오신 거야? 설마 나 가지고 테스트라도 한 거야? 아님 일시적인 건가? 뭐?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야, 결국 결혼해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야. 장인어른이 아무리 회사 대표라지만 너네 엄마 장애 있는 걸로 너 점수 한참 깎인다고. 내가 너랑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지금 분명히 말해둘게. 우리 엄마 비장애인이야. 근데 엄마께서 장애인이셨어도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왜 너한테 장애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해? 질 낮아 보이니까 함부로 비하하고 다니지 마. 그분들이 너보다 훨씬 나은 삶 살고 있을걸? 그리고 너 한 번 더 입 함부로 놀리면 우리 엄마가 너 직접 고소하신대. 아 참! 내가 엄마 직업을 말 안 해줬었네. 우리 엄마 변호사셔. 엄마 성함만 잘 기억해도 언제 너한테 고소장 보낼지 모르니까. 전 남친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좋아하더군요. 돌변해서 불쌍한 척 제게 매달렸어요. 성현아, 내가 잘못했어, 응? 사실은 내가 장애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예전에 괴롭힘 당했었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 뭔 소리야. 괴롭혀도 네가 괴롭혔겠지. 너 자꾸 회사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아님 나도 너네 회사 찾아가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니네 회사에 너 더러운 인성 소문 다 내기 전에 썩 꺼져. 제발 성현아, 나 너밖에 없어. 내가 지금 결혼 안 하면 또 언제 누구 만나서 결혼하겠어, 응? 제가 뭘 해도 안 붙잡히자 전 남친은 결국 승진이랑 관련 있는지 울면서 빌더라고요. 성현아, 결혼은 아니더라도 제발 나 이번 프로젝트만이라도 도와줘. 그때 장인어른이 나 내치셔서 정말 위태롭다고. 야, 누구 보고 장인어른이래. 이 소름 돋는 자식아. 그렇게 전 남친은 한동안 저를 하도 쫓아다녀서 스토커로 신고를 했습니다. 진짜로 저희 엄마가 고소장 작성한 걸 보고 전 남친은 거짓말이 아닌 걸 알았는지 잠잠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벌써 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전 남친이 승진 실패한 것까지 듣고 너무 통쾌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전 남친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고 아예 그런 인물을 잊고 지냈었죠.
저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사귄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아주 믿을 만한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그 전에 똥차랑은 차원이 다른 남자였어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었죠. 처음엔 전남친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무도 못 믿기는 했어요. 결혼도 절대 안 할 거라고 선언했었죠. 그런 제 맘을 연 사람이라면 뭐 말 다 했죠? 남편은 엄청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일할 때는 엄청 날카롭고 멋있답니다. 그런 면을 보고 저도 반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생일에도 일하느라 엄청 바쁜 남편을 데리고 간단히 밖에서 와인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세상에 대리기사님이 전 남친이더라고요. 대리운전 부르셨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땡땡땡 아파트로 가주세요. 거기 꽤 비싼 아파트던데 사장님 자가이신가요? 아님 전세이신가요? 제가 요즘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하하, 자가 맞습니다. 처음엔 어두워서 못 알아봤는데 저를 힐끔거리는 그 기분 나쁜 눈빛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다짜고짜 제 남편에게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돈만 밝히는 무식한 놈 같았죠. 무슨 사연으로 대리운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업자득이다 싶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리기사님 하대했으면서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 비싼 아파트 자가라고 하니 그나마 아주 조용히 운전해서 가더군요. 그러면서도 전 남친은 거울로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눈알이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그러곤 꼴에 자기 모습이 창피는 한 건지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운전만 열심히 하더군요. 저희 착한 남편은 비슷한 나이에 고생하신다며 운행이 끝나고 전 남친에게 팁을 더 많이 줬어요. 예전에 전 남친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와 선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잠시 통화하는 사이 전 남친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야, 보고 싶었잖아. 너 저 사람이랑 얼마나 사귀었어? 응? 내가 지금은 대리운전 알바나 뛰면서 지내지만 곧 다시 재기할 거야.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안 돼? 나 계획한 것들이 많아.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아파트 저 사람 거라고? 웃긴다. 잘 알아봐. 저 나이에 무슨 여기를 자가로 사? 뻥쟁이 아주. 이런 미친놈이 감히 누구 보고 자기래? 야, 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헤어진 지가 언젠데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야? 야, 나 같은 쪽팔려서 이렇게 아는 척 못해. 너 저놈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남자인 내가 봤을 때 분명 뭔가 검은 속내가 보여. 관상이 그렇다고. 너 나한테 속아놓고 아직 남자한테 속으면서 지내냐? 또 당하고 울까봐 안쓰러워서 그래. 안쓰러워서. 진상. 너 당장 이거 안 놔? 전 남친은 제 손목을 꽉 잡으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질척거리며 포옹까지 하려고 해서 저는 곧바로 전 남친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요즘 한참 복싱을 배우고 있었는데 요긴하게 아주 잘 싸먹었죠. 이거 정당방위야. 네가 나한테 추근덕거린 거 블랙박스 다 찍혔어. 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다. 그때 스토커로 신고한 것도 남아있어서 순조롭게 상황 흘러가겠네. 검은 속내? 진짜 웃겨. 저 사람 청렴하디 청렴한 내 남편이거든? 우리 엄마한테 소개받은 사람이라 인성도 완벽해.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살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 대리기사님께서 사는 게 어렵다고 팁 좀 더 챙겨달라잖아. 내가 잔돈이 없다는데도 절대 안 보내주시네. 남편이 표정 굳어서 다가오자 전 남친은 눈이 희번득 하더군요. 제 남편의 가슴팍에 변호사 배지를 보고 당황한 거죠. 변호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팁 충분히 챙겨드렸는데요. 아무리 힘드셔도 기사님, 연약한 제 부인한테 이렇게 힘으로 다가오시면 안 되죠. 10,000원 더 드리면 될까요? 전 남친은 그대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다 그대로 도망가더군요. 저는 그 한심한 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은 없었지? 일은 무슨. 그냥 좀 무서웠던 게 다야.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긴 하지. 무서웠지? 우리 착한 여보가 좀 이해해줘. 얼른 집에 들어가자. 우리 착한 남편 앞에서 그 악마 같은 놈이 아는 척하면 그것도 개쪽일 것 같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다리는 다행히 이제 거의 다 나으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절뚝이시긴 하지만요. 최근에 전 남친 만난 거 엄마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교통사고로 힘들었는데 잘된 거 하나 딱 있어서 좋다 하셨어요. 내가 교통사고 안 났어 봐. 그 쓰레기 같은 놈을 걸을 수 있었을까? 성현아, 엄마는 지금도 소름이 돋아. 그때 나를 위아래로 훑는 그 기분 나쁜 눈빛 말이야. 아유, 하늘이 도왔지. 내가 변호사일 몇십 년을 했지만 그런 쎄한 눈빛도 보기 드물거든. 엄마께서는 전 남친을 걸을 수 있었던 게 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 후에 아빠한테 여쭤보니 전 남친은 거래처에서 승진은 물론 못하고요. 술 진탕 먹고 승진한 사람들한테 인성 드러냈다고 하네요. 상사한테도 진상 부리다가 결국 본인 객기로 회사를 그만뒀대요. 아빠는 전 남친이 그만두자 다시 그 거래처랑 거래하신다고 하고요. 모두에게 다행인 결말이었네요.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열심히 그에 맞춰서 내조하면서 살 거예요. 저 앞으로도 봉사하면서 예쁘게 살게요. 누구나 연애 때는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조금 답답하셨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거든요. 이제 안 좋은 경험은 뒤로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얻었으니 같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